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서 발병률 1위를 기록하는 갑상선암은 치료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질병은 아닌데요. 암 수술 후에도 주변 림프절으로 침범하거나 또 뼈나 폐 등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생존율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가족 중 갑상선암 환자가 있거나 또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갑상선암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과 전문의 이희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갑상선암입니다. 선생님이 갑상선암이 최근에 부쩍 흔해진 암이라고요. 네, 여성에게 더욱 쉽게 발생하는 갑상선암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암입니다. 특별한 조기 증상이 없고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는 성질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목의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발생률은 높지만 치료를 받고 완치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근데 이게 암답지 않게 이 착한 암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착한 암, 거북이암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지만 갑상선암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심각한 결과라면 어떤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갑상선 주변에는 기도, 식도, 혈관, 성대신경 등 주요 기관이 지나가는데 갑상선에 생긴 암이 겉껍질, 피막을 뚫고 퍼지거나 심하면 기도, 성대신경을 침범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상선암이 느리게 진행된다고 방치만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제 갑상선암은 진행이 느린 경우가 많지만요. 방심하고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갑상선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우선 갑상선의 위치 또 구조부터 살펴볼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목의 앞 중앙 부분에 돌출된 아담의 사과라 불리는 갑상연골 아랫부분에 위치하며 좌우 두 개의 옆과 협부로 이루어져 있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크기는 엄지손가락만 하며 기관지 좌우에 하나씩 있고 띠 모양의 조직으로 연결되어 마치 나비 모양처럼 보입니다. 정상인의 경우 길이 4에서 5cm, 두께 2에서 3cm, 무게 15에서 20g 정도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큽니다. 네, 이제 이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또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호르몬 분비 기관으로 단백질 합성과 기초 대사에 관여합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이 호르몬은 인체의 대사 과정을 촉진해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태아와 신생아에서는 뇌와 뼈의 성장 발육을 촉진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즉, 갑상선은 우리 몸의 조직에서 열을 만들고 기초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이 열이 많이 나고 안구 도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적게 분비가 되면 심하게 추위를 타거나 또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호르몬 사이의 균형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갑상선 호르몬 문제, 기능 항진증, 저하증, 이게 암과 연관이 있을까요? 혈액 검사로 진단하게 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대부분 약물로 치료하게 되며 갑상선 암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또 목부에 이제 혹 같은 게 만져지면 혹시 갑상선 암이 아닐까 걱정을 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 이게 오히려 결절이 많다면서요, 선생님? 네, 갑상선을 이루고 있는 조직이 비정상적인 변형을 이루어 멍울 같은 혹이 생기는 경우는 흔하며 이를 갑상선 결절 또는 종양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4배가량 많이 발생합니다. 네.
대부분은 통증이나 증상이 없지만 전체 갑상선 결절 환자 10명 중에 1명은 보시는 그림처럼 목 앞쪽에 혹이 나타나거나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진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반 성인의 약 30%에서 만져지지 않는 갑상선 결절이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갑상선 결절이 발견이 되는데도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대로 방치해도 상관은 없는 걸까요? 네,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된 결절을 모두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양성으로 갑상선 기능 변화 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갑상선 결절 중에 이제 암과 관련된 경우는 어느 정도일까요? 갑상선 결절이 지나치게 크거나 최근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급격히 커진 경우, 그리고 결절이 돌같이 단단하거나 주변 조직과 엉겨붙어서 침을 삼킬 때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갑상선 암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갑상선 초음파에서 발견되는 결절의 5% 안팎이 악성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목에 만져지는 결절이 암과 이제 관련이 있다면 이때 특이한 증상은 나타나는 건가요? 갑상선 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상선 암의 흔한 증상은 통증이 없는 목의 종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신체 검진 시 의사에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갑상선암이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료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목의 앞부분에 결절이 있으면 갑상선 암인지의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암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결절이 크거나 최근에 갑자기 커진 경우, 네. 결절이 커서 기도나 식도를 누르는 경우, 갑상선에 덩어리가 있고 목소리 변화가 오는 경우, 결절이 주위 조직과 붙어 있는 경우, 결절이 매우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 그리고 결절과 같은 쪽에서 림프절이 만져지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가족 중에 갑상선 암 환자가 있고 갑상선에 결절이 만져지거나 나이가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일 때 갑상선 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절이 크거나 갑자기 커지거나 또 목소리에 변화가 있거나 딱딱해지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빨리 갑상선 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최근에는 갑상선 암의 진단에 있어서요, 초음파 검사를 참 많이 한다고요. 네,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결절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정확히 구별해내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진단 시에는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초음파의 경우 갑상선 결절이 낭성인지 또는 고용성인지를 판별하고 결절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 관찰 중 결절 크기 변화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경부의 종괴와 갑상선의 결절을 감별하고 잘 만져지지 않는 결절에 대한 미세침 흡입세포 검사와 갑상선 암의 치료 경과 관찰 시 재발, 전이 여부 검사를 위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갑상선 초음파로 갑상선 결절을 확인할 때요, 악성이 의심될 때는 추가로 검사를 해야 할 텐데 이때 이제 바늘로 세포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준비된 화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는 갑상선 초음파 그림이죠? 네, 초음파상에서 이제 액체로 가득 찬 낭종이 보이는 초음파 사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낭종의 경우에는 대부분 양성이므로 초음파에서 미세침 흡입 검사를 시행하진 않고요. 네.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식으로 악성 결절이 의심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세포침 흡입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악성 결절의 경우는 이렇게 보이네요. 네. 초음파상에서 하얗게 점처럼 이제 빛나 보이는 것과 주변 갑상선 조직보다 어둡게 보이는 것이 갑상선 암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바늘로 세포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추가 세포 검사죠.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갑상선 암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로 갑상선 결절이 있는 환자 중 악성 결절,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근육 주사나 체열 시 사용하는 일반 주사기로 갑상선 결절에서 세포를 흡인하여 검사합니다. 조직 검사에 비해 빠르고 안전하며 가는 주사침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취도 필요 없고 통증도 덜하며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가격이 싸고 정확도도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세포를 흡입할 때 이 주사가 많이 아프지는 않나요? 일반 근육 주사와 비슷한 통증 정도이며 기도 근처나 바닥 쪽에 결질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통증이 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갑상선 암도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위험한 경우도 있고요. 또 치료가 좋은 경우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어떤 암들이 위험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암세포의 성숙 정도를 암세포의 분화도라고 합니다.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관찰하면 성숙이 비교적 잘된 분화암은 정상세포를 많이 닮아 있고 미분화암은 정상세포와 거의 닮지 않고 미성숙한 형태를 보입니다. 이 둘의 중간 단계인 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분화암과 미분화암을 구분하는 이유는 미분화암과 분화암의 성질이 달라 분화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또한 미분화암이 분화암에 비해 분열 속도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분화암이 분화암에 비해 치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된 혹시 분화암과 미분화암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사진들이 있을까요? 네. 네. 네, 그럼 선생님 우선은 암의 세포의 성숙 정도에 분류가 되어 있네요. 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정상 조직과 많이 닮아 있는 경우에는 분화암으로 경과나 예후가 좋습니다. 네. 그와 반해서 정상 세포와 많이 달라져 있는 미분화암의 경우에는 자라는 속도나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후나 경과도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외과 전문의 이희호 선생님 모시고 갑상선 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갑상선 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항상 일이 좀 움직이고 나면 빨리 피곤하고 피곤을 네. 많이 느끼는 편이고 네, 또 이리 머리카락이 많이 안 빠지는데 갑자기 이리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상대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 목이 좀 볼록하다고 그러대요. 제가 그래 항상 궁금해서 아직 진료는 못 받아본 상태고.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네. 육안으로 봐도 좀 목이 부어 있다라고 하시면 약간 걱정도 많이 하시겠어요. 네, 근데 그렇잖아도 예. 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방문해서 목에 혹이 있다고 해서 방문하는 경우는 갑상선에 뭐 종물 혹이 있는 경우도 흔하지만 네. 대부분은 근육 주변에 있는 임파선이 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청자분이 호소하시는 피곤함이라든지 아니면 탈모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의 결절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능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액 검사로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해서 기능 항진이나 저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초음파 검사로 이제 갑상선에 혹이 있는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임파선에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갑상선에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증 네.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모기에 네, 이래 좀 불룩하게 좀 사람들이 보면 티났다 그래서 저도 보기 좀 티났거든요. 네네. 또 나오고 이래 더울 때나 목욕이나 또 가또 일하면 목이 빨간 반점이 생깁니다. 목 밑으로 이 주위가에. 네. 그런 것도 어제 갑상선 이게 좀 되는가 싶어서 그렇군요. 문의해 보려고요. 네네. 어떤가요, 선생님? 네, 전반적으로 갑상선 비대가 동반된 경우에는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시청자분이 말씀하시는 뭐 사우나나 이렇게 한 후에 몸에 반점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통 그거는 이제 그 알러지 반응, 두드러기, 열성 두드러기 반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상선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목이 전반적으로 두꺼워져 보이는 경우에는 갑상선 비대를 의심해서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더울 때도 이렇게 팍 올라가 목이 이렇게 빨개지는 것도 알레르기입니까? 네, 열성 두드러기 증상일 것 같습니다. 좀 피부 질환일 수 있겠네요. 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갑상선 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외과 전문의 이희호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갑상선 암은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다면요, 완치가 가능한 암인가요? 네, 갑상선 암의 치료 방법에는 수술, 방사선 요오드 치료, 갑상선 호르몬 치료, 외부 방사선 조사, 항암제 치료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갑상선 암은 다른 암과 달리 완치가 가능하고 예후도 좋으므로 전이가 되었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암의 치료에서 가장 아마 중요한 게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일 텐데요. 갑상선 암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갑상선 암의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수술입니다. 갑상선 암의 종류, 크기, 환자의 나이와 병기에 따라서 갑상선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갑상선 옆절제술과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잘 했다고 해도 또 다른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요? 네, 갑상선 분화암의 경우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단기간 복용하기도 합니다. 일부 작은 갑상선암은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나지만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추가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할 때 어느 정도 또 절제를 할지 어느 부위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은 갑상선 전절제술, 아전절제술, 옆절제술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갑상선 전절제술은 갑상선 조직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로 갑상선 암 수술 방법 중 예전부터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으로 후두신경이 들어가는 근육의 갑상선 조직을 약 1g 정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제거하는 경우를 갑상선 아전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절제술이요? 네. 네. 그리고 갑상선 옆절제술은 암이 침범한 쪽의 옆을 절제하는 수술로 갑상선에 국한된 크기가 4cm 미만이고 임상적으로 경부 림프절 전이의 증거가 없는 경우 선택적으로 시행하며 여포성 종양과 같이 양성과 악성을 수술 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와 양성 종양일 경우 흔히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갑상선 수술과 함께 암이 진행되어 목으로 전이되었거나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 또는 전이 예방 차원에서 주위에 있는 경부 임파선을 같이 제거하게 됩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내시경 로봇 갑상선 수술인가요, 이거는? 네, 겨드랑이 쪽으로 접근해서 갑상선을 제거하는 내시경 갑상선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도 이 목에서 큰 상처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보편적으로 이 절개 수술을 한 상태라고 보면 될 텐데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암 수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한번 그 목에 큰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이 전절제술, 아전제술, 또 옆전제술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었는데 우선은 경부절제 수술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해주세요. 네, 경부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가장 보편적인 수술 방법으로 피부를 절개한 후 피하 조직과 근육을 박리해 갑상선을 찾고 갑상선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결탈한 다음 후두신경과 부갑상선을 잘 보존하면서 절제합니다. 네. 시야가 많이 확보되며 갑상선 암 절개와 함께 경부 임파선을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준비된 그림이 있는데 선생님 한번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거는 내시경 노복 갑상선 수술입니다. 내시경 노복 갑상선 수술은 목 주위에 상처를 내지 않고 주로 겨드랑이 쪽에 4cm 크기의 절개선을 놓고 피부 아래로 공간을 만들어 수술하는 방법으로 목에 흉터가 생기지 않아 탁월한 미용 효과가 있는 데다가 고화질 내시경을 통해 확대된 시야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매우 정교하고 빠르게 수술이 가능하며 회복 역시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갑상선 암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우선은 보편적인 절개 수술할 경우에는 암 제거는 쉽게 이루어지겠지만 수술은 흉터가 좀 크게 남는 부작용도 약간 있을 것 같아요. 네, 경부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목의 정중앙 부위에 5cm 이상 수술 흉터가 남아 미용상 문제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피부 당김이나 감각 저하 등 불편함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흉터가 신경이 쓰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흉터가 가끔 거의 없게끔 이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내시경 수술 알아봤었죠. 네. 네, 그러면 이 내시경 로봇 수술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또 어느 쪽으로 갑상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시경 및 로봇 갑상선 수술의 경우에는 겨드랑이 위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슴, 귀 뒤쪽, 입술 안쪽을 절개한 후 내시경 수술용 도구를 넣어 갑상선을 수술하게 됩니다. 내시경 및 로봇 갑상선 수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내시경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 없는 환자가 좀 따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내시경 및 로봇 갑상선 수술은 5cm 미만의 양성 종양 환자나 초기암 환자 대부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시경 갑상선 수술 대상을 진행성 암뿐만 아니라 임파선 전이를 보이는 경우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시경 로봇 수술의 치료 결과가요, 앞서 배웠던 우리 절개 수술과는 차이가 나지는 않을까요? 치료 결과는 종래 경부 절개 수술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수술 후에는 방사능 요오드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거는 어떤 경우에 치료를 받게 될까요? 방사선 요오드 치료의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눈에 보이는 갑상선을 다 절제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갑상선 암세포들이 바닥에 남아있다가 천천히 자라서 수년 후에 재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발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낮추기 위해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갑상선 암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방사능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갑상선과 요오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물질로 일부 침샘, 눈물샘, 유방, 태반 등에서도 정상적으로 요오드를 섭취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체내에서는 갑상선 세포에서만 섭취됩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방사능을 내는 동위원소를 붙인 요오드를 섭취했을 때 방사선 요오드가 우리 몸의 갑상선 세포에서만 섭취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방사선 요오드 치료의 경우에는 대개 액체나 캡슐에 든 방사선 요오드를 경구로 투여하는데 장에서 방사선 요오드가 흡수되고 그것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목 부위에 수수로 남아있는 갑상선 세포 및 갑상선 이외의 부위에 퍼져 있는 갑상선 암 세포 안에 모이게 됩니다. 방사선 요오드를 섭취한 세포들은 여기서 나오는 방사능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렇군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 갑상선 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전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갑상선 수술한 지 지금 한 달 됐거든요. 네네. 한 달 됐는데 아직 이제 목도 이렇고 목이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안에 뭐 가래 같은 게 꽉 낀 느낌이고. 네. 또 어떤 데는 이제 이 숨을 좀 이렇게 쉬다가 보면은 네. 좀 이 가래 같은 게 목을 꽉 막고 있는 느낌도 있고. 네.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지 나는 내만 이런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문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되는데 이제 호흡하기 곤란하시다, 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선생님 어떤가요? 네, 수술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셨으면 아직까지 수술 부위에 부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 빠졌을 때라서, 그러니까 이물감이나 이런 불편감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약간 신 목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이제 갑상선 수술할 때 주변에 있는 선대신경이 손상을 당하지 않더라도 주변 조직이 부으면서 눌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신 목소리라든지 이물감 등은 수술 후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지속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머니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럼 예후 관찰을 하면 좋겠네요. 네,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희호 외과 전문의 모시고 갑상선 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갑상선 암을 치료하게 된 후에는요, 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는데요. 선생님, 이걸 꾸준히 또 평생 먹어야 된다고요? 네, 갑상선 호르몬 복용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갑상선 양쪽을 다 절제하는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고 나면 우리 몸에서 생리적으로 꼭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으므로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함으로써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네. 둘째는 수술 후 갑상선 호르몬 투여를 통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농도를 낮아지게 하면 갑상선 분암, 특히 유도암이나 여포암의 성장이 억제되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를 갑상선 자극 호르몬 억제 요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의 보충 및 갑상선 암의 재발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갑상선 호르몬 투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갑상선 호르몬 보충과 또 갑상선 안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데요. 이때 용량을 맞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너무 적게 먹거나 또 많게 먹으면 문제가 된다고요. 네, 갑상선 용량을 적게 먹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피곤감이 있는다든지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같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너무 많은 용량의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게 되면 노인에게서는 심장 기능이 악화되거나 폐경 후 여성에게서는 골다공증이 가속화되는 등의 합병증이 유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병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갑상선 호르몬제 용량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다른 병원에 진료를 갔다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서 이제 약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약을 줄였더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줄이라고 해서 줄였는데 왜 선생님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네, 최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외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 갑상선 기능 항진이므로 약을 줄이라는 말을 듣고 임의로 약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의 상태 및 재발 위험도에 따라서 목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농도가 다른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 시에는 갑상선 호르몬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임의로 약의 용량을 조절하지 말고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일시적인 반응을 보고 바로 약을 줄이거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갑상선 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8월 달에 네. 갑상선 세포 검사를 해갖고 암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네. 수술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또 다른데 조금 좀 종합병원으로 가서 네네. 두 군데 다 했더만 일반 병원에서는 세포 검사를 하니까 3.3mm 네. 암이 발견돼서요. 그랬는데 거기서는 수술을 하대 해서 네네. 그랬는데 다른 데 가니까 지켜보자고 두 군데 다 낫다고. 네네네. 예, 지켜보자고. 거기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 이제 6개월 뒤 검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네. 옆에도 혹이 있다고. 네. 옆에도 혹이 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세포 검사를 한번 더 해보고 초음파도 한 해보고 CT 네. 그것도 한 해보고 그래가지고 한번 지켜보자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네네. 수술을 해야 될지. 네네.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병원마다 네. 진단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게 갑상선 유도암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cm 미만의 갑상선 유도암의 경우에는 진행 속도가 느리고 경과나 예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환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갑상선 전문의가 긴밀한 추적 관찰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갑상선에 혹이 있고 그 혹이 만약에 또 세포 검사를 해가지고 암으로 된다고 하면 지금 초음파 검사나 다른 데서 보이지 않는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 제거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받으신 병원 쪽에서 설명드리신 대로 추가적인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 등을 해서 네. 발견되지 않는 혹이 있는지 아니면 임파선이 커져 있는 전이 소견이 있는지 등을 검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근데 없어질 수도 있다고 그런 말씀 하시던데요.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일반적으로는 한번 생긴 혹이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신 이제 3mm 정도면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 이상 크지 않고 그 크기 그대로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 추가적인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은 초음파하고 다시 옆에 그게 아니면은 네. 초음파 검사 옆에 이제 세포 검사를 다시 해가지고 아니면은 그거는 좀 두고 봐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발견된 혹이 또 암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지금 다른 부분에도 세포적으로 암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켜보는 것보다는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예. 그러니까 그게 암이라고 하면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암이 아닐 경우에는 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암이 아닌 경우에는 이전처럼 이렇게 그 갑상선 전문의와 협조하여서 긴밀한 추적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3mm 그것만 이제 수직 검사 이거를 자꾸 병원에서는 수직 검사를 하자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시군요. 어머니 꾸준한 검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네, 어머니. CT 촬영하면은 이게 이제 어디 전이돼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까? 네, CT 검사를 추가로 하는 이유는 혹시나 이렇게 결절이 추가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목에 이제 임파선 전이 같은 소견이 있을까 이제 그거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T 검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술은 3.3mm라도 해야 되겠네. 근데 이게 긴밀한 추적 관찰 중에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지켜보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추적 관찰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이게 커지지 않으면 좀 추적 관찰을 하고 아니면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꾸준한 이렇게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갑상선 저하증인데, 예. 네네. 이게 지금 한 4년 됐나? 그런데, 계속 그 병원에서, 동네 개인병원에서. 네. 계속 초음파를 하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네. 그러는데, 결절이 5개가 있다고, 그거를 이제 추적을 해 지켜보자고. 네네. 계속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5개 중에서 잔잔한 거는 2mm, 1mm 그러는데 예. 큰 게 하나 5mm인가? 그때는 3mm라 처음에는 3mm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던 도중에 내가 작년인가 내가 다른 데 안 좋은 데가 있어갖고 급하게 내가 다른 큰 병원에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입원하면서 이 초음파 할 시간이 돼서 그 병원에서 한번 해봤어요. 네네네. 해봤더만 거기에서는 그 결절 중에 좀 큰 게 백 옆에 붙었고 그게 조금 안 좋은 현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아미스도 높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이제 내 동네 다니는 개인병원에 가가지고 그 말로 하니까 그래도 좀 더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선생님 계속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제 추적 관찰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크기도 중요하지만 갑상선 초음파에서 이제 암일 가능성을 보이는 이제 초음파 소견이라든지 아니면 기도나 식도 벽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만 커져도 기도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포 검사를 통해서 암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동네 병원에서는 자기도 이제 처음에는 3mm라 했는데 네. 요새는 5mm라 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도 그거를 조금 말로 좀 흐릿하게 해야 하나 있는 그게 좀 확실히 안 좋다는 그런 말도 안 하고 흐릿하게 하면서도 이게 그거 해란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안지. 네,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제 세포 검사를 권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계속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이전에 초음파 검사한 자료를 가지고 더 큰 이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그리고 저하증에 약을 네네. 처음에는 좀 큰 걸 먹다가 적은 걸로 바꿨는데 네.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요. 오후 되면은 말도 못하죠. 피곤한데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사람 생김새가 다르듯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도
개인마다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제 용량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약 용량을 줄였는데 그런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진료 중이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약 용량을 조절해 보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외과 전문의 이희호 선생님 모시고 갑상선 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갑상선 암의 치료 방법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이 수술적인 치료, 또 방사선 치료, 갑상선 호르몬의 약물 복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다른 치료라는 외부 방사선 조사가 있습니다. 외부 방사선 조사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기계를 이용하여 목이나 갑상선 암에 전이된 다른 부위에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치료는 방사선이 쪼여진 부위만 치료하는 국소적 치료법입니다. 외부 방사선 치료는 어떤 경우에 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 시 육안으로 갑상선 밖으로 병소가 진행된 것이 보여 미세 병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나 추가적 수술 혹은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육안으로 보이는 잔여 병소가 있는 환자가 고려 대상입니다. 암 전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전이 부위의 통증 조절을 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개 일주일에 5일 정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을 3에서 6주 정도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부분 암에서 항암 치료가 많이 시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갑상선암은 항암 치료와는 약간 거리가 드물다고 해요. 왜 그런 건가요, 선생님? 네, 갑상선암은 항암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아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갑상선암 자체가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효과 및 비용 그리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감안하면 항암제 사용이 큰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드물게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항암 치료를 하는 대상은 자꾸 재발하거나 수술이 불가능하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서 항암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종양 크기를 줄이거나 적어도 자꾸 자라고 퍼져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만이라도 억제시킬 수 있다면 이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네. 이런 경우 사용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위암이나 유방암 또 폐암 등에서 표적 치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갑상선암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표적 치료가 발전하면서 갑상선 암 환자들에게도 여러 표적 치료가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갑상선 암 치료가 잘 되고 나서 혹시나 재발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선생님? 네, 갑상선 암이 치료가 잘 되고 완치율이 높은 암이긴 하지만 이건 역시 암이기 때문에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로 암이 퍼질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네. 갑상선 암 환자는 대부분 오래 살기 때문에 그만큼 재발이 많고 재발하는 경우 기도나 식도 근처에 재발 가능성이 높아 문제 발생의 위험이 높으며 타장기로의 전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치료 및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분화 갑상선암은 1차 치료 후 수년 혹은 수십 년 후에도 언제라도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수술이 잘 되고 또 예후가 좋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또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필요하겠어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평생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을 게을리하지 않고 정기적인 검진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재발이 되더라도 조기에만 발견해서 치료하게 된다면 여전히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갑상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점 주의하면 좋을까요? 갑상선 예방에 대해서 준비된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갑상선 수질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있는 가게의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반드시 유전자 돌연 변이 여부를 검사하여 이상이 있을 시에는 예방적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고 다발성 내분비 종양 증후군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만을 피하기 위해서 과식하지 않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갑상선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어릴 때는 될 수 있으면 두경부가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상선종 발생이나 기타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끝으로
갑상선 예방을 위한 식생활과 관련해서 특별히 위험 요인을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시마, 긴 미역 등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즐겨 먹는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요오드가 부족한 경우는 드물고 십자가 채소와 일반 채소 등 황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갑상선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겠고요.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채소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갑상선 암과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갑상선 암의 경우 조기 증상이 없고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암의 진단 후에는 환자 개인의 위험 요소와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갑상선 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의 병력이 있다면 갑상선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상선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갑상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이제 슬슬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챙겨야 할 때가 됐는데요. 올해는 어린이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6개월 이후부터 12세까지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무료 접종 대상인데요. 이 독감 유행 시기가 오기 전에 접종을 마치고 또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